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3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3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그러나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먼저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441명입니다. 어제보다 39명 늘었는데요.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이보다 적은 35명이어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오히려 4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최근 나흘 동안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269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30명대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27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1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모두 27명 나왔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집중되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누적 확진자를 보면 2월 하순부터 3월 사이 급증하다가 4월에는 증가세가 주춤했었죠. 그러나 이달 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시작으로 최근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쪽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 정오 기준 모두 10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집단 감염이, 직접 감염이 72명,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사례가 30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2차, 3차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외에도 원어 성경 연구회나 서울 영등포구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확진자를 보면 지역 집단 발병이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 중으로 분류된 7.3%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이미 지역사회 내에 있을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지만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도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고3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접촉한 같은 반 학생 등 6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웅조 기자, 일단 이 학생의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어제 저녁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생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후 부산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은 없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내성고 3학년 학생인 이 확진자는 사흘 전인 27일 감기 증상이 있어서 등교하지 않았고 부산 동래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8일 오전 등교해 수업을 받다가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조퇴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어제 저녁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나오자 부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과 밀접 접촉한 사람을 가족 3명과 같은 반 학생 20명, 이동수업 학생 41명 등 64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학생이 다녔던 대학 입시학원과 PC방 등에서 60여 명이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상세한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 밀접 접촉한 64명에 대한 검체 검사는 오늘 오전 중으로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확진 학생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의 경륜 경정장도 재개장 일정을 연기하고 스포츠센터는 오늘 휴관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파악된 고3 확진 학생의 동선과 감염 예상 경로, 추가 접촉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될 것인지 이번 주말이 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첫 주말, 정부는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공간에서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등에서 촉발된 감염이 노래방, 돌잔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과 종교행사가 열리는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단 한 사람의 방심이 요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박물관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공 다중시설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학원, PC방, 노래 연습장 등에도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방역대책본부가 임상시험을 통해 최초로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렘데시비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상시험을 위해 국내에 반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입니다. 방역당국이 렘데시비르의 임상치료 효과를 인정해 긴급 수입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는 회복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했습니다. 회복기간 단축은 중환자실 같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미국도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견주어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걸 임상시험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렘데시비르조차도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선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렘데시비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미뤄졌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오늘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예년보다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 2만여 곳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행사를 미룬 지 한 달 만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법요식은 법회 자리를 깨끗이 하는 도량 결계를 시작으로 6가지 공약물을 부처님에게 올리는 육법 공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촛불을 밝히는 헌촉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했고, 꽃을 바치는 헌화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회 대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쌍용 자동차 복직자, 마사회 고 문중원 씨 유가족 등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불자 대상은 강창일 전 국회의원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농구인 허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봉축 법요식을 열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헌신적인 의료진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나와 무관한 세계가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면 온 세상이 부처님으로 가득한 화엄 세계가 성취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양우 장관이 대독한 봉축 메시지를 통해 연등회를 미루는 등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불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법요식은 규모를 크게 줄였고 참석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워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 참석했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국복위원장도 오늘 조계사 법요식에 참석해 헌화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양당 구도로 출범하게 된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 간에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해서 맞대응 방침을 예고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국 제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한편 그간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해왔던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 맞대응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던 미국은 결국 홍콩 특별지휘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국 양체제, 1984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미국이 1992년 제정한 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차별적으로 홍콩에 적용해왔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의 특권을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관계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take necessary steps to sanction PRC and Hong Kong official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eroding Hong Kong's autonomy.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HO가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중국과 WHO에 전가해왔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백악관은 기자회견과 맞물려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유학생, 연구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안을 기폭제로 전방위 충돌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간밤 뉴욕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서 사실상 협상 유지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약세였던 뉴욕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고 스탠더드&포어스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보복 조치가 강경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협상 유지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오른 것도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간 갈등 고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취할 수 있을 여러 조치 중 무역 협상 파기 카드를 아껴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 대응과 홍콩 보안법 추진에 몹시 분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신을 잘 하지 못했고 신뢰를 잃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정면 충돌 국면이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플로이드 씨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폭동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가 불에 타고 군까지 동원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일어난다면 사격이 시작된다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니애폴리스 3지구 경찰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물러나자 시위대가 몰려들어 불을 지른 겁니다. 미네소타 주도인 세인트폴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곳곳이 불탔습니다. 경찰에 목이 눌려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이틀째와 사흘째 폭동 양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도 중무장 진압복으로 바꿔 입고 대응했지만 힘에 부쳐 보입니다. 결국 군복 입고 총 든 주 방위군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TJ 맥스, 타겟 등 미니애폴리스 곳곳 소매점들은 약탈의 표적이 됐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경찰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사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대통령 글이 폭력을 미화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생방송 중인 CNN 취재팀을 연행했습니다. Do you mind telling me why I'm under arrest, sir? Why am I under arrest, sir?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밖에서도 시위는 거셉니다. 뉴욕시에선 경찰과 충돌해 70명 이상이 체포됐고 멤피스와 덴버에서도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폭동 양상을 보이는 시위는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흑인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누른 백인 경찰 쇼빈을 3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와 가족은 4명의 연루 경찰들이 살인죄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른바 삼성고시로 불리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은 코로나19 여파로 직무적성 검사를 온라인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분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자들은 삼성 측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 응시자 유의사항과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담은 응시자 키트는 우편으로 발송됐고 지난 26일에는 온라인 예비 소집도 했습니다. 온라인 직무 적성 검사는 수리 영역, 추리 영역으로 구성되며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4회차로 나뉜 각 회차별 문항은 다르게 출제됩니다. 삼성은 화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감독관이 시험 전체 과정을 확인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유형은 신분증과 증빙서류 위조, 대리시험, 문제 촬영, 문제 유출 등입니다. 삼성은 이번 온라인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를 때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이 오늘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올해 시험은 전체 채용 인원 2,700여 명에 5만여 명이 응시해서 경쟁률 1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98곳의 시험장에 감염관리 전담팀을 배치해서 시험장별 방역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1.5m 간격을 두고 앉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또 발열이 확인된 응시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비공개로 다시 소환됐었습니다. 지난 첫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또다시 비공개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시간 4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측이 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에 유리하도록 조직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 그룹 고위층은 물론 이 부회장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주말 동안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초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뇌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제 새벽 주한미군 성주기지에서 이루어진 사드 일부 장비 교체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격 미사일과 발전기, 데이터 수집 장비 등 노후 장비들이 교체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드 체계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며 단지 미군의 전 세계 사드 기지 운용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요청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在韩国部署萨德系统，我们敦促美方不要做损害中方利益、干扰中韩关系的事。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단순한 장비 교체라는 설명에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한테 군사적 압박에 제스처를 취한 거고요. 중국은 과민하게 반응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한국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직후 사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중 간 갈등 속에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6월 진짜 여름을 앞두고 기온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더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춘천, 대전이 29도, 광주가 28, 경북 의성은 30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덩달아 전국 대부분 지방의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 활동하실 때는 특히 오존이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해 오늘 내륙과 산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소나기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 중남부와 경북 북부, 충북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내일까지도 평년 이맘때보다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